조용히 열린 회담에서 이런 파격적인 결과가 나오다니 정말 예상 밖인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EU가 중앙아시아에 무려 20조 원 가까이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언제 어디서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지난 4일날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열렸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EU하고 이제 중앙아시아 5개국 간 정상회담이 열린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있기 전에 그 전에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이제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고 네네. 기본 아젠다 설정이 됐고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이 된 거죠. 근데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제가 지금 뭐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중앙아시아 뭐 잠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네. 일단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게 5개국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있는데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게 카키우 타투. 그러니까 카자키스탄, 네네. 키르기스탄, 네.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뭐 타자키스탄, 그다음에 뭐 투르크메니스탄 네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그 공식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네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 계속 등장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키우 타투라는 이 5개 중앙아시아 국가가 이제 했고요. 문제는 이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게 EU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하고도 2010년도에 했고 캐나다, 일본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역, 투자, 학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치 안보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크게 보는 거고 그래서 120억 유로니까 한 20조 정도 되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정말 각자 도생, 그다음에 국위 외교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펼쳐지는 것도 지금 우리가 보는 것도 한 단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회의가 사마르칸트에서 열렸다고 제가 봤는데 거기가 우즈벡의 두 번째로 네. 큰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키우 타투 이 5개 나라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맞습니다. 일부였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EU가 그렇다라고 하면 EU보다는 소련과 더 가까웠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U가 이렇게 투자를 과감하게 한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게 한 3가지 정도로 네네. 이유를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오늘 뭐 앞에 그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중앙아시아에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네. 중국의 영향력도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견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유의 이제 생각이 이제 큰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인데 이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우크라이나 부분에 있어서도 평화가 중요한데 중앙아시아 역할이 좀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이번 정상회담이 뭐 경제나 무역을 넘어서 지정학적, 안보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4월 4일 하기 전에 EU가 카자흐스탄 개발은행에 한 2억 유로 정도, 네네. 한 2억 한 1,600달러 정도를 이미 뭐 대출 포함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계속 지금 이게 지금 이어져 내고 있는 것들이죠. 세 번째의 이제 이유는 결국 이제 미중 간 충돌인데 미중 간 충돌로 인해서 공급망이 다 지금 재편 가속화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디커플링 우리가 디리스킹 이런 지정학적 혹은 지경학적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제 에너지 공급 그다음에 물류 거점에 이제 중요성이 이제 더 부각됨으로써 이제 이유도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중앙아시아를 이제 어쨌든 자국 경제와 지금 연결시켜야 되고 편입시켜야 되는 이제 이런 이제 의도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유는 중앙아시아와 있는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해서 무역을 더 다변화해야 되는 공급망을 더 해야 된다는 이런 3가지 측면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와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러시아와 중국은 이 중앙아시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습니까? 일단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중앙아시아 이 지금 5개국 자체가 지금 구소련에 다 연방에 포함되어 있던 그러니까 다 러시아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몇 가지 정도의 이 조직 뭐 이런 뭐 기구를 좀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유라시아 경제 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러시아 주도인데 2015년도 창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 경제 통합이 목적이죠. 그래서 뭐 가스가
가스관이라든 뭐 발전소 이런 핵심 인프라 건설을 해서 이제 러시아가 더 영향력을 확대하는 부분들이죠. 그게 이제 유라시아 경제 연합 여기 5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뭐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집단 안보 조약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안보적인 측면, 그러니까 집단 안전 보장 조직이죠.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2002년도에 창설했죠. 러시아의 주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카키타티오 할 때 카키타, 예, 카자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자키스탄이 네네. 여기 다 들어가 있다. 네. 영향을 하고 있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CIS 국가연합, CIS죠. 네. 우리가 이제 독립국가연합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결국 러시아가 지금 이제 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래서 주도로서 지금 뭐 예전에 구소련 공화국에 뭐 한 15개국 중 8개국 여기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영향을 뭐 펼치고 있는 곳이고 중국을 이야기한다면 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중국은 상하이 협력 기구라고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이게 2001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중국, 러시아가 주도를 하고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타자키스탄 5개국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여기도 정치, 경제, 뭐 군사적 협력 하는 기구인데 지금 이 상하이 협력 기구가 전 세계 인구의 계산을 해보면 한 40% 정도. 그다음에 뭐 면적도 한 30% 정도 네. 러시아하고 중국이 들어가니까 네네. 좀 크죠.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전반에 이제 대표적인 협력체로서 지금 성장을 했죠. 네. 거기에서 중국의 영향을 하고 있는 거고 1대1로 부분에서는 뭐 지금 시진핑 이야기하는 1대1로 부분에서 중요한 파트너죠.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도 중국하고 이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철도 건설 뭐 양해각서도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철도망도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중동과 유럽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를 계속 투자를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데가 중앙아시아,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키우 타트인데 기억하기 쉽죠. 네네.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직은 좀 먼 나라로 네.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자, 일단은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카키우 타투 꼭 기억을 하시고요. 네네. 그렇게 기억을 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뭐 스탄으로 끝나잖아요. 스탄, 네네. 네. 근데 스탄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옛날 몽골에서. 네, 네네. 스탄이란 뜻이 뭐뭐의 땅이란 뜻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다 뭐뭐의 땅이란 이게 기본적 이게 페르시아 언어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어떤 중앙아시아에 지금 여기 지금 지도도 나오는데 넓은 범위로 보면 어떻게 보면 유라시아 대륙 일부에 속하죠. 그래서 지금 전체 면적이 이제 어떻게 한반도의 약 한 18배 정도 되고요. 인구가 약 한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우즈베키스탄인데 거기 한 40% 이상을 차지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지도에도 보셨다시피 북쪽은 러시아가 있고요. 동쪽은 중국, 또 남쪽은 이란,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도 있고 서쪽엔 트르키아까지 접경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앙아시아가 중요하냐면 흔히들 중앙아시아를 제2의 중동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그만큼 풍부한 에너지, 지하우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든다면 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석유,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가스 유전, 뭐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금 이런 주요 자원들이 좀 풍부하죠. 뭐 수자원도 매우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슬람교가 이제 뭐 국교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양한 또 종교도 있고요. 거기에 러시아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지금 중앙아시아의 존재감이 특히 지금처럼 공급망 지금 다변화 분쟁하면서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게 바로 중앙아시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2, 3년 전에 우즈베키스탄 다녀왔었는데요. 거기가 딱 실크로드였더라고요. 네, 딱 거기가 지나갔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사람들이 뭐 몇 개 국어는 기본적으로 구사하더라 이런 그 생각이 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EU하고 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회담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뭐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네네.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카테고리인데 세 가지. 네. 인프라, 에너지, 핵심 광물인데 네네. 첫 번째가 이제 인프라부터 이제 한번 좀 해보시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인프라 이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대두됐던 게 바로 이제 트랜스 이제 카스피안 운송 회랑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부 회랑이거든요. 네네. 이 회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 북부 기존에 있는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부 회랑은 러시아가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 하고 싶은 것은 그걸 러시아를 나가지 않는 그 중부 회랑을 하고 싶은데 네네. 좀 쉽게 설명드리면
트랜스 이 카스피안 운송, 카스피안이란 말이 좀 낯설잖아요. 네네. 이 카스피안이라는 게 결국 이 카스피해, 그러니까 이 바다로처럼 들리는데 영어로 보면 이 카스피안 C라고 보이거든요. 네네.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다라고 부르지만 엄격히 말하면 여기가 세계 최대의 함수호 같은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호수로 보기에는 너무나 큰 네. 정말 바다 같은 곳인데 이 카스피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카스피해가 러시아 남서부로부터 해서 뭐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 카자흐스탄까지 이어지는 둘러싸이는 세계 최대 뭐 이런 뭐 대륙회라고도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이제 해랑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네. 러시아를 거치자고. 여기에 이제 100억 유로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EU하고 중앙아시아 간의 운송 시간이 또 많이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유럽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뭐 특히 뭐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들, 공급망 다변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또 무역량을 또 증가시킬 수 있죠. 네네. 철도, 도로 이런 항만 인프라가 같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런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그다음에 유럽의 각 국가별로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경제 개발 계획에 따라 또 연계를 또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연합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인프라 부분을 주로 아마 첫 번째 아마 우리가 소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인프라,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네. 인프라는 조금 전에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운송로가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 에너지는 뭐가 핵심이 되겠습니까? 에너지는 결국은 이제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의 의존도? 그러면 이제 네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에너지 자원은 EU 입장에서는 일단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네네. 이게 첫 번째인데 사실 지금 EU에서 소비되는 뭐 가스의 약 한 40%가 러시아산이고요. 네네. 그다음 유럽에 공급되는 원유의 한 25%가 이제 러시아산이고 천연가스의 약 한 35%가 뭐 러시아산입니다. 때문에 이걸 다변화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유럽 입장에서도 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 뭐 금지 이런 제재를 했지만 또 이게 뭐 회원국들 반대가 있어서 또 통과도 못 되고 보류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유럽 입장에서는 뭐 지금 원유 수입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과 중동으로부터 지금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LNG 같은 경우는 미국이 EU에 가장 많이 공급하는 국가로 좀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미국이 중간에 또 이득을 챙기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그렇고요. 두 번째가 이제 러시아가 지금 이 에너지 수출을 통해서 지금 계속 전쟁 자금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이걸 네. 끊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목적이 있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러시아가 뭐 2022년도 2월 이후에 지금 뭐 석유, 가스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금 수익을 늘어나고 있는데 뭐 2022년 2월부터요. 뭐 지금 최근까지 보면 러시아가 한 6,050억 유로, 한 87조 원에 해당되는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한 27조 원이 유럽에서 유입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걸 줄여주겠다. 그래야지만 러시아에 대한 부분들, 이 전쟁을 줄일 수 있다는, 막을 수 있다는, 전쟁 자금은 거기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틀에서 아마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이제 논의됐다. 그래서 러시아 의존도를 높이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에너지 이슈는 EU 입장에서는 어쨌든 러시아 의존도를 줄여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그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걸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러시아가 결국 돈 나올 때가 돈 나올 때 여기 이렇게 에너지를 파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중적인 그러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 그렇게 광물이 많습니까? 이번에 세 번째 또 의제 중에 하나가 바로 광물 자원이죠. 네네. 네, 광물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중국 쪽 여러 가지 이제 위구르 쪽을 가보면 그 신강 위구르 족 자치 그 위에가 바로 중앙아시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신강 위구르족하고 이제 위에 있는 사실 여기 예전에 보면 투르게 민족이라고 하는데 요 중앙아시아 보면 정말 기름이 많고 석유가스가 많은 것들이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내용을 좀 보면 광물 자원에서 보면 뭐 우리가 뭐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원유, 뭐 석탄, 뭐 천연가스 생산 수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도 계속 공을 들이고 있는 거고요. 네. 뭐 하나씩 좀 보면 특히 이 세 나라가 특히 좀 광물 자원이 많이 나옵니다. 네. 뭐 이 카자흐스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가장 많은 광물 자원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알려진 바로는 세계 12위의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라늄 같은 것도 세계 뭐 최대 생산국,
뭐 크롬도 뭐 세계 한 2위의 생산국이다 그러고요. 뭐 지금 계속 지금 광물 자원의 무기화 지금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 뭐 티타늄, 카드뮴, 뭐 구리, 아연 이런 부분에서도 한 세계 10대 뭐 생산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도 천연가스 한 세계 4위 정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중앙아시아 전체 천연가스 수출에서 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약 한 60% 비중이 이제 수출되는 차지하는데 대부분이 중국으로 나가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뭐 아까 가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즈베키스탄 자체도 뭐 금, 티타늄, 뭐 텅스텐 보는 주요 생산국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중앙아시아하고 러시아 간의 송유관, 뭐 가스관이 지금 수출되는데,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중국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EU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좀 더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목적이 있는 것들이죠. 확실히 땅이 넓으니까 광물도 많이 있는 많이 것 같다 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러한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맞습니다. 것처럼 유라시아 경제연합 EAEU도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나 거의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지금 뭐 중앙아시아의 행동이 별로 반갑지는 않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영향력이 근데 여전히 영향력이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 크다. 그래서 아까 뭐 유라시아 영제연합, 다음 집단 안보 조약기구, CIS 국가연합 전반전 틀에서 러시아의 영향이 막강하게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중앙아시아가 어떤 부분에서의 이제 유럽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하는데 지금 뭐 이 넓은 자원에서 당연히 국익을 위해서 중앙 입장에서는 뭐 유럽과 또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러시아의 부분이 영향이 크게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국은 제가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더 큰 게 제가 1대1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상하이 협력기구도 막강한 지금 이 회원들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많긴 하지만 1대1로를 통해서 중국이 이 중앙아시아에 엄청난 많은 인프라를 깔아줬고 돈을 많이 썼다라는 것들이죠.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돈을 거기다 그러니까 일자리도 만들었고요. 그다음 거기 연결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 국영이지만 그 뒤에는 지어준 건 다 중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실제 이제 이 중앙아시아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고리를 끊기는 매우 어렵다. 여전히 영향력이 있고 네. 계속 사실 중국이 이 중앙아시아에 이 공을 들인 것은 꽤 오래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신강 위구르 자치구와 아까 중앙아시아를 하나에 묶는 하나의 경제 회랑,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우대 정책을 통해서 점점 이제 뭐 혜택을 많이 지원하면서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게끔, 더 뿌리 깊게 들어가게끔 그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볼 게 유럽인데요. 유럽은 역사적으로 러시아를 다각도로 견제하고 제재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통해 가지고 더 그렇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중앙아시아와의 그 관계가 격상된 것도 네. 이런 큰 틀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심지어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스위스까지도 대러시아 견제에 동참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스위스가 지난 2월 달이죠. 스위스가 이제 EU가 채택한 대러시아 이런 추가 제재에 동참을 했죠. 잠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스위스 이제 이 전쟁 물자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원래 스위스는 말씀하셨다시피 중립성이 매우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분쟁 지역으로 이 스위스산 자국산 군수품을 수출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군수품이 제3국 목적지가 제3국일 때 경유하고 잠시 이 저장하는 것은 가능했는데 이제 그것도 없애겠다라는 것들이죠. 그것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스위스 의회에 상정이 됐고 연방 정부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왜?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데 결국은 이제 찬성적으로 입장을 전환을 했죠. 네네. 그런데 이 와중에서 러시아와 친해진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미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를 놀래키게 하고 전 세계 증권 시장을 거의 붕괴시키다시피 한 게 상호 관세였는데 맞습니다. 러시아만 상호 관세 대상국에서 쏙 빠졌다면서요? 이게 60개국 정도 되는데 이게 빠졌죠. 이게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케빈 헤셋이 이제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이다. 거기다가 두 번째가 지금 관세까지 부과가 되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유인데, 근데 지금 논리적으로 봤을 땐 지금 미국 백악관이 지금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관세를 매기는 여러 가지 그 기준을 가지고 보면 미국이 지금 대러시아 무역 적자가 한 25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되죠.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계산법에 의하면 뭐 대략 한 이번에 뭐 우리도 25%, 중국이 34%인데 러시아에 대해서 한 40% 이상의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네네. 빠졌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사실 그 계산법도 사실 거기에 의문을 표시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이게 좀 네네. 엉성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우선 이야기지만 민주당의 척슈머 그 의원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재한 대상 중에 하나가 섬인데 펭귄만 사는 사람도 안 사는데 10%를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 네네. 보셨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엉성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25억 달러면 뭐 이게 많은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 러시아 그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수출은 5억 달러인데 수입이 30억 달러니까 25억 달러밖에 되지 않아도 비율로 따지면은 6배라 그 계산식을 적용하면은 관세가 무려 43%인데 어쨌든 그걸 빼줬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러니까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입장에선 러시아를 자체적으로 더 제재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 뭐 지난 2월 24일 날 나온 제16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 좀 내용 승인된 내용을 보면 뭐 간단히 한 4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러시아 알루미늄 수입 금지하겠다. 네네. 이것도 이제 좀 기업들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12개월간은 쿼터제로 운영하다가 2026년도에는 완전히 이제 금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미 지금 EU가 러시아산 지금 이 알루미늄을 조금 비중을 계속 줄여오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하고 있고, 근데 그걸 완전히 이제 줄인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제 금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금지하겠다라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 세 번째가 이제 러시아 이제 군산 복합체를 지원한 법인과 개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재 명단에 추가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석유 탐사, 뭐 가스, 뭐 이런 탐사에 들어갈 때 사용되는 이런 이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유럽산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네네. 이것도 이제 수출을 금지하는 네. 부분에서 최근 이제 이런 제 16차 이제 제재 패키지 내용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더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그런데 유럽연합이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 이렇게 중앙아시아를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나요? 사실 우리나라도 적극적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제 군사적 협력, 그러니까 장령 같은 걸 거슬러 갔을 때 네네. 이제 우리가 좀 우회적인 좀 통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중앙아시아와의 소통을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해왔죠.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도 한국 중앙아시아 협력 포럼도 했었고요. 이게 이제 2007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해왔죠. 그래서 이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러시아 부분에서 레버리지를 좀 이렇게 좀 높이는 그래서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공급망, 특히 작년 11월 달 했던 뭐 한국과 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에서는 공급망이라든지 환경, 기후 변화, 그다음에 디지털, 뭐 관광 분야 협력을 또 지금 확대하겠다. 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앙아시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광물 자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망 차원에서 조금 더 스킨십을 강화해야 되고 협력의 레버리지를 올릴 필요가 있다. 네. 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국제 정세 잘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